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통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사기당한 돈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전업주부가 그렇게 힘들어? 데이트 통장 반은 내 돈이야.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혹시 MC님께서는 킥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킥란이요? 네. 왠지 그 킥보드하고 고라니 맞나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네. 바로 킥보드랑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최근에는 운전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고라니가 튀어나오듯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PM법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면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변호사님 우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개인이 단거리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원동기 장치, 즉 자전거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전기 자전거와 기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이런 기타 개인형 이동 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흔하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용 현황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2016년 전국적으로 6만 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2022년에는 20만 명 이상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개인형 이동 장치 중 가장 활성화된 교통수단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공유 킥보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유 킥보드 운영 대수를 살펴보더라도 2019년에는 17,130대에서 2021년에는 91,028대로 3년 만에 약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시장 분석 업체 테크나비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동 킥보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억 1,300만 대, 연 평균 성장률은 약 6% 수준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체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네.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관련 사고도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요즘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BTS 멤버 슈가가 만취 아, 한 네. 상태로 또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 네.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면 사고가 늘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이제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여고생 2명이 면허 없이 공유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쳐서 그 아내분이 끝내 사망한 사건도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승용차가 타고 넘으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처럼 킥보드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도로 역주행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이고 킥보드의 소형 배터리 화재도 급증하는 등 전동 킥보드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국회에 제출했던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에는 897건, 2021년에는 1735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5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사망자 수 역시 2018년에는 4명에서 2022년에는 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또한 전체 사고를 유형별로 본다면 PM 대 사람 간 사고는 2200건, 차 대 PM 간 사고는 2976건, PM 단독 614건으로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는 PM 대 사람 간 사고가 3명, 차 대 PM 간 사고가 32명, PM 단독 사고가 3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 그 5년 사이에 교통사고 이제 사망자가 6배 이상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늘었습니다. 네. 네,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제 피해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 네. 2020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일단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되고요.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안전표지로 허용을 하거나 장애 등으로 도로 통행이 어렵게 되면 보도 통행도 가능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탑승자는 승차 정원 초과 2인 탑승 금지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했는데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그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네, 사실 2인 탑승 금지가 돼 있는데 네. 저도 가끔 종종 이렇게 둘이서 같이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좀 늘면서 또 문제로 떠오른 게 바로 주차입니다. 이 각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네. 그 부분도 같이 규정이 됐는데요. 2020년 11월 2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13개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로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 부분에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히 주목할 만한 금지 구역을 좀 살펴보면 점자 블록, 그리고 교통 약자 시설의 진출입 주변과 버스, 택시의 승하차 및 지하철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도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법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안에 이렇게 좀 포함시키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PM법이 따로 존재하는 뭐 싱가포르 같이 우리나라도 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된 법안을 좀 제정해서 규정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충남을 포함한 전북, 세종시의회 등 곳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재정
기획행정위원회 최형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정부 등에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그리고 승차 인원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네.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부처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경우는 관련해서 그간 6개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에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가결과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직도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이 이용 수칙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이용자의 위험 행동은 첫째, 청소년 무면허 운전, 둘째, 2인 탑승, 셋째, 보도 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넷째, 안전모 미착용, 다섯째, 야간 등화 장치 식별띠 미작동, 여섯째, 위험 장소의 기기 방치 등이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이거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됩니다. 네. 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도 주행 중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서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보도에서는 타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저도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지나가다가 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미착용한 사실만으로 2만 원, 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 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 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통행으로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범칙금들이고요. 네. 그거랑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들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랑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칙금 뭐 내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로도 갈 수 있는 이 중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이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일 텐데요.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 더 이상은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그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아는 후배한테 네. 코인을 한다 그래서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걔도 직접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딴 사람을 또 줬어요. 딴 사람을 주셨다고요? 네네. 네. 딸내미 친구를 또 줬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걸 안 하고 네. 완전히 돈을 빼돌려서 갖고 갔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아는 후배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그게 네네. 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서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네네. 네, 일단 여쭤볼 게 지금 네. 선생님께서 그 상대방 당사자 있잖아요. 후배 말고 네. 그 상대방 당사자랑 직접 어떤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약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직접 연락도 하신 적은 없고요. 네네. 음, 아는 동생이 네. 언니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래서 걔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 중간에 있는 동생분한테 그냥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걔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준 거고 그 돈을.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선생님께서 사실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어떤 선생님을 속이거나 한 것도 아니고 뭐 계약 등을 통해서 뭐 계약서라도 작성이 돼 있어서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심지어 계좌이체도 직접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지금 선생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상대방 당사자한테 직접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이제 상대 측에서는 이제 선생님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깨고 뭐 책임을 져라라고 묻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러면 과연 선생님께서 그 동생이라는 분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동생이라는 분이 그 상대방한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거 취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형사 고소가 들어갔나요? 네, 우선은 이제 무슨 변호사 뭐 해갖고서는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 고소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 그 동생분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건 없고 그냥 은행 계좌로만 지불했어요. 계좌로 그냥 돈만 네. 이제 보내주신 거고 뭐 거기에 네네.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한 건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 계약은 체결하신 건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신 게 없으면 네. 사실 이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계약인 거잖아요, 지금. 어떤 네.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배분받는 투자 계약인데 이런 투자 계약에서는 사실 제일 핵심은 원금 보장 의무가 있는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투자 계약에서는 원금 보장 의무가 없다고 봐요, 보통은. 이게 대여금처럼 어떤 빌려준 돈이 아니라 내 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원금 보장 의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동생분이 내가 뭐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약속을 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원금 보장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게 죄송하긴 한데, 네, 그냥 구두상으로 그 동생이 네, 원금은 안 되죠 언니, 원금은 괜찮아 이랬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원금은 네. 그냥 갖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뭐 이게 어쨌든 만약 책임을 물으려면
뭐 결국은 사실은 모든 게 증거 싸움이긴 한데 그게 뭐 구두로 잠깐 한번 말했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남아 있거나 하신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 계약에서 원금 보장받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 원금 보장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도 사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봤을 때 근데 후배분이 이제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셔서 뭐 그렇다 해서 후배분이 뭐 상대방하고 어떤 공모를 한 공범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네네네. 그럼 이제 후배 역시 피해자인 상황에서 우리가 뭐 후배한테 네가 날 속였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라라고 지금 사실 하기에는 이래저래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약간 결과적으로 말씀을 제가 좀 속 시원하지 못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후배분의 좀 양심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후배분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뭐 상대방한테서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한테서 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원금을 어쨌든 돌려줄지 말지는 그 후배분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왜냐면 그 후배분이 고소를 할 때 자기 피해 금액으로 지금 선생님의 돈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후배분 계좌에서 그 사람 계좌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후배분한테 정말 어떤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떤 계약서라도 만약에 뭐 돈을 받으면 내가 뭐 후배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얼마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간 계약서라도 확실하게 작성을 해두는 게 뭐 지금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못 믿겠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그 후배분도 좀 반발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라도 어쨌든 만약 계약서를 써주겠다 한다면 조금 명확한 의미를 담아서 계약을 좀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근데 또 사실 후배분이 이런 사건에서 사실 후배분이 법적 절차를 고소를 진행하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못 해요, 사실은. 왜냐면 상대방이 정말 작정하고 사실 날라버리면 이게 잠수를 타버리면 돈을 못 찾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못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또 후배분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선생님도 그거 돈을 사실 보전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솔직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여러모로 조금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후배가 처음에 이익금을 줬을 때 네. 그쪽에서 이익금을 줬었거든요. 이제 후배한테 돈이 들어와서 걔가 나한테 준 건데 이익금을 줬을 때 프로테기를 10%를 뗐었어요. 수수료를요? 네네.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만 원, 이제 100만 원을 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가 수수료 걸릴 게 없는 건가요? 수수료 떼는 때도 어쨌든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신 거 아닌가요? 수수료 뗄 때, 그렇죠.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뗀 거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마 동의를 하셨을 거고 이제 이 수수료를 만약에 뭐 내가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항의를 하셨거나 부동의를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법으로 간다 생각하면 재판으로 간다 생각하면 남아있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이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증거가 없지 않나요? 계좌이체 내역 말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은 법원을 가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돈이 왜 갔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이 왜 갔는지를 밝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게 없으면 사실 돌려달라고 하기가 되게 좀 힘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알기는 돈이 이게 큰 게 갔는데 그거 뭐 투자한다고 갔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투자한다고 갔다고 하게 되면 투자는 그럼 아까 원금 보장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네,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정확한 어떤 증거는 없으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후배분하고 나중에 뭐 돈을 돌려받거나 찾게 된다면 뭐 언제 나한테 돈을 그만큼 준다고 명확하게 어떤 계약서라도 쓰시는 게
그나마 예, 할 수 예.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과연 그 후배분이 그 계약서를 써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주는 계약서를 써줄지에 대해서는. 아, 그 법원에서 이제 저기 형사고소 해갖고 이겼을 경우 얼마 달라이자 그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사고소에서 이기든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서 어떤 이유로든 돈을 받거든 뭐 그러면 이제 나한테 뭐 원금 얼마는 뭐 준다는 식으로 이제 좀 명확한 계약서를 쓰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배분이 응해줄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는 좀 생각이 저는 안 떠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네, 좀 많이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네. 아, 저는 뭐 그 10%를 얘가 뗐기 때문에 그걸 갖고 사기죄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10%뭐 뗐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그럼 정말 그 10%가 이거 투자에 대한 뭐 수수료인지 뭔지도 사실은 지금 계좌 이체 내역밖에 없으니까 불명확하죠. 그 돈의 성질이 지금 불명확한 게 다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서 투자라고 어쨌든 그러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딱 10%가 맞아 떨어지면 그럼 이제 원금 보장한다는 그 내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아, 그래요? 예. 조금 그 문제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보통은 투자 계약에서는 원금 보장을 안 해준다고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사실은.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해봐도 어떤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조항이 써 있어도 원금 보장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 그럼 뭐 이거 좀 방법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후배분한테 어떤 원금에 대해서 좀 뭐 나중에 입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서라도 최소한이라도 그거밖에 지금은 방법이 조금 안 보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아, 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원금이 좀 나오면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 후배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후배가 지금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계약 내용을 어겼다거나 지금 그런 거는 안 보이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아, 뭐 정말 적극적으로 막 속여서 뭐라고 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근데 저 생각할 때 거기 뭐 코인 한다는 애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후배만 믿고 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믿고 지금 어쨌든 돈을 주셨잖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네. 예, 그러니까 뭐 후배분께서 사실은 어떤 뭐 예를 들어 그런 실체가 전혀 없는데 막 선생님을 꼬셔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냈다거나 뭐 공범 비슷하다거나 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봤을 때. 아, 예, 공범은 아닌데 네. 투자하는 저기 코인 하는 애들 뭐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집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후배만 믿고 준 거잖아요. 후배분이 선생님을 속였나요? 아니 속인 건 없어요. 걔도 돈을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요. 후배분이 뭘 잘못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후배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려면 그런 어떤 계약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잘못을 했든지 후배분이 쉽게 얘기하면 그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둘 다 보이진 않아서요. 네. 속였거나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계약을 어겼거나인데 뭐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상황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이제 모색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후배분한테 어쨌든 좀 뭐 받아낼 수 있는 걸 추후에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남기는 정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좀 그래도 좀 그나마 가능한 방안이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요. 이게 네네.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이는데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좀 돌파구가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은 이렇게 사실 사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좀 사실 이렇게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상황일 때 항상 사전에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라고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거나 네네. 아니면 뭐 정말 좀 잘 알아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네,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쵸. 좀 그분이 네. 한창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한 번 들어간 돈은 쉽게 안 나옵니다. 아, 네, 정말 그거를 법으로 어떤 꺼내기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상대방 주머니에 한 번 들어간 돈은 정말 잘 안 나온다는 거 무엇보다는 그게 제일 기억을 항상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믿은 만큼 또 이렇게 법적 소송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을 잘 그것도 일반인들은 맞습니다. 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제 좀 충격이 크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좀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1층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몇 달 전 세입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빼던 손님의 차량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돌진해 그 안에 있던 세입자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해당 차주 말로는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잘못 밟은 건지 정말로 급발진인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상가 내부 시설물이 다 망가져 세입자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고 세입자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다녀갔고 해당 차주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런 속담이 좀 딱 그 말이 맞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량이 이 상담자님의 상가로 돌진을 해서 네. 이 사연을 주신 분과 또 이 상가 안에 있는 세입자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참 일단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일단 해당 차주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너무 당연한데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사연에서 뭐 손해사정사를 이제 통해서 산정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일단 상대방 측 손해사정사니까 네.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 쪽에서도 피해자 쪽에서도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파손된 시설이 얼마인지라든지 아니면 또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뭐 얼마 기간 또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손해는 어느 정도다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뭐 주변에 아마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CCTV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일단 경찰이 수사를 아마 할 텐데 경찰이 협조를 하거나 해서 좀 사실관계도 좀 명확하게 확정을 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던 카페로 이 차량이 돌진을 하면서 그 내부 시설이 거의 장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부서 망가졌다고 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입자분, 임차인께서도 이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지금 네. 받고 있거든요. 이 세입자분께서 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손해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가게 내에 많은 시설들과 물건들이 부서졌겠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리 또는 복구 아니면 새 거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당연히 적극적 손해배상으로서 인정이 될 겁니다. 네. 뭐 이때 이제 임차인이 들인 시설이나 물건 부분과 뭐 임대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건데 네. 그걸 좀 나눠서 이제 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임대인의 손해냐 아니면 임차인의 손해냐 부분이 네네. 있으니까요. 그 안에 시설도 사실 다 임차인만의 것은 아닐 수 그렇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기둥이 부서졌다 이러면 이제 그건 꼭 임차인의 어떤 손해보다는 임대인 소유자의 손해라고 좀 보는 게 네네. 맞겠죠. 대신 뭐 카페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임차인이 손해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게가 망가져서 당연히 영업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손해배상, 일실수익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이 인정이 될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임대료 그 기간 동안 못 받는 임대료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자료 이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또 잘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긴 그냥 해서 그 재산상 손해 안에 좀 그렇죠. 포함돼서 포함해서 하는 그렇게 경우가 좀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위자료는 인정이 되더라도 좀 아마 적게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네. 현재 이제 그 돌진했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차주는 이제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좀 이제 증명 책임은 그 차주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일단 급발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해당 차주한테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그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들어와 있는 임차인분이 이 차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면 네,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임대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나한테 이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이 사건처럼 제3자에 의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로 이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인 상담자님께서 임차인에게 이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만약에 뭐 그것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뭐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걸 네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네, 임차인 쪽에서 만약에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봐서 계약 해지 사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런 법적으로 해지 사유를 떠나서 이 정도 상황이면 네. 서로 좀 상호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실수입에서 임대료 부분만큼은 이제 임대인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면은 네. 그 해당 차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제조사를 상대로 또 뭔가를 진행해야 할까요? 네, 정말로 급발진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근데 사실상 이제 거의 안 잘 되지만, 되지만 네, 만약에 네네.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사실 그 차주가 잘못을 한 거는 아니겠죠. 그럼 네네. 이제 차주한테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될 거고 아마 네. 제조사 쪽에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제조사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쉽진 않죠. 네, 그 네. 소송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일반인 개인이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제도 마련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만약에 개인이 제조사를 네네. 상대로 할 때 네네. 지원책요. 네네.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다고 보고 뭐 정말로 어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이제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네. 이런 일반적인 지원책들은 있지만 네. 특별히 어떤 이런 제조사를 상대로 할 때 지원을 한다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급발진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긴 네. 한데 그래도 이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그렇죠.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네. 놀랐을 좀 그 사연 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네, 싶으신가요? 일단은 좀 위로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습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관련 자료들을 좀 모으시고 좀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제 자신한테 맞게끔 대응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담자님의 그 영역과 임대인, 임차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8년 차로 5살 된 딸아이가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아내가 아이를 케어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도 퇴근 후에는 육아를 도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도 다녀서 아내는 오전에 조금 한가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늘 전업주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퇴근하고 온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전업주부가 힘들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집안일을 더 도와야 할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외벌이인 경우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양쪽 모두 이제 좀 이렇게 논쟁이 좀 될 만한 사안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남성분들도 전업주부로서 어떤 가사를 이제 도맡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전업주부의 어떤 노동 가치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노동 가치라고 한다면 네. 가사 도우미 또는 육아 도우미를 불렀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는지로 일단 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인터넷에 검색을 제가 해봤을 때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1.5만 원 정도, 비상주는 시간당 1.5만 원, 상주는 한 월 300-400 정도라고 나오기는 하던데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집안일 관련된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지금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이게 좀 논쟁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딱 일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기는 한데 재산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혼인 공동체로서 재산의 관리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을 하는 거라서 전업주부면 딱 얼마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네. 다만 그 주부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예를 들어 결혼식 때 얼마 정도 가지고 왔고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산 분할 비율을 좀 확인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 얘기 해주시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좀 인정한 재산 네. 분할 판결이라든지 이런 네. 사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례가 사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말이긴 하죠. 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성비의 5년, 네. 약속의 10년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제 혼인 기간 5년이면 재산 분할이 한 30에서 45% 정도 인정돼서 기간 대비 효율이 좋고 5년이면 네. 그리고 혼인 기간 10년이면 재산 분할이 50% 인정돼서 약간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도는 말이기는 해요. 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네. 말이 좀 많이 도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무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물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지만요. 네네. 근데 재산 분할할 때 좀 혼인 기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혼인 기간이 길면 그만큼 그 재산의 관리 증식에 많이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다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혼인 기간에 얼마나 가사 및 육아 업무에 기여를 했고 또 재산의 관리와 증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할 때 집을 누가 해왔니 이런 말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포함을 해서 보는 건데, 네, 좀
이 말이 100% 틀린 건 사실 좀 아니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기는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이분께서는 이제 그 집안일 때문에 이혼을 또 고민 중이신데, 반대로 그 외벌이 남성이 어떤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지 않는 게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물론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정말로 약간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까지 좀 더 더해진다면 모를까, 어떤 아니 또는 합의 이혼에 있어서 좀 이런 이유가 된다면, 뭐 합의가 된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귀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 사건 이제 당사자분의 가정사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조금 진지하게 한번 부부끼리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도움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접수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서로 자기 힘든 부분만 좀 생각을 하고 네.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먼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30대 직장인 커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취준생이었어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는데요. 제가 취업을 하고 난 후 남자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저에게 권유를 했고, 사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귀는 기간 5년 내내 열심히 돈을 모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했을 때 2,5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바람이 나서 끝내 저희는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고, 남자친구에게 저는 데이트 통장을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연애 초기에 본인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저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기 때문에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면서 제가 돈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트 통장은 남자친구 명의인데 정말 제겐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가요? 통장 압류라도 해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데이트 통장.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 통장에 남은 돈을 이별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근데 아직 확실하게 명확한 판례 같은 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액에서 어떤 본인이 투입한 지분 비율만큼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입증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통장이 남자친구의 명의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상대방 명의로 된 통장인데 이걸 뭐 공동 소유를 주장을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좀 되게 애매해서 딱 공동 소유다라고 말하기는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만 잘 한다면 어떤 일정 부분 반환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남자친구는 데이트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이제 모두 부담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결혼이 깨진 게 너의 책임이다라고 네. 하면서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부부들이 이혼할 때는 뭐 법적으로 이제 그쵸. 그런 걸 따지지만 이게 지금 커플분이 헤어지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법적으로 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초기에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했다라는 네. 거는 뭐 정말 법으로 본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네. 아마 입증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뭐 바람을 피웠다 해서 법률적인 위자료는 인정은 사실 안 됩니다. 네. 근데 혹시나 이게 결혼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네, 네. 혹시나 이게 어떤 약혼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거나 뭐 그렇게 갔으면은 거기 바람이 났을 때 어떤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더 있는지는 네, 좀 따져봐야 그거는 이제 좀 더 될-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당사자들끼리 그냥 이걸 얼마로 위자료 한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서로 입장도 다를 거고요. 네, 지금 남자친구가 이제 끝까지 만약에 이제 데이트 비용의 뭐 절반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뭐 끝까지 안 준다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뭐 반환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네.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기여분이 얼마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돈을 안 돌려주고 그냥 일방이 그냥 남자친구 다 써버렸다. 네네.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횡령죄도 한번 검토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좀 뭐 데이트 비용도 서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이런 네. 게 애매하니까 아예 네. 통장으로 만들어서 네. 데이트에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제일 아. 일단 안전 장치가 되겠죠. 첫 번째로 네. 공동 소유라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둘이 명확한 규칙을 합의해서 정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근데 뭐 솔직히 연인끼리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는 건 좀 웃기긴 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또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메일이나 또 상담 그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